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꼭 한 잔은 마셔야 정신이 바짝 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무려 500잔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운동 전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속쓰림이나 수면장애,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면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 카페인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카페인 금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쉴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두통을 호소한다면 평일과 달리 체내 카페인 양이 갑자기 줄어 발생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커피 섭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첫 번째는 캔커피 마시기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커피는 의외로 몸에 아주 해로운데요. 캔커피 내부는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캔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캔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지만 캔의 코팅 부분이 부식되면 코팅제가 녹으면서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녹아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불임, 자폐증,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온장고에 있는 것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BPA 성분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면서 음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조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통조림이나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고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두 번째는 뚜껑이 덮여진 커피 마시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커피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유해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흔히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티렌이고 이 재질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컵의 뚜껑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에 견디는 내열성이 70에서 90도로 약한 편이며 뜨거운 커피 등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홍윤철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교수는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담아주는 커피는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두 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 및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음료 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는 플라스틱 뚜껑에 PS로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길 바라며 되도록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세 번째는 3잔 이상 커피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설탕 함량이 높은 믹스커피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마실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포와 지방 등으로 인해 비만 당뇨가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은 열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 각성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경우인데 정상적인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나친 믹스커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에 커피를 한 2잔 정도만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과 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니 커피는 절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4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티솔 생산에 자극을 주게 되어 더욱 높은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을 일으키며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 이 시간대에는 코티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므로 이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최악의 커피 섭취법 5번째는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 줄었으며 이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커피를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마신다면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주원료가 되는 원두에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페놀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높여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공부나 작업 전 커피를 섭취한다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졸음을 방지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도구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기에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 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와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들어가는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마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레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 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만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늘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마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땐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